한 기자, 은행마다 1년에 대출 얼마나 해줄지 대충 한도를 정해놓잖아요. 네. 근데 연말이 되면서 이 한도가 거의 다 찼다면서요? 네, 연말이 다가오면서 은행 대출 창구가 사실상 거의 닫혔습니다. 대출 모집인 채널을 속속 중단하거나 지점당 대출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제한하는 그런 은행도 나왔습니다. 은행별로 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은 11월과 12월 영업점별로 부동산 금융상품, 그러니까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10억 원까지만 판매하도록 했는데요. 사실상 적게는 대출 한두 건이면 월별 한도가 다 찰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한은행은 올해 말 실행분까지 대출 상담사를 통한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즉 신규 대출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농협은행도 비슷합니다. 11월분 한도는 이미 다 찼고 현재는 12월분만 검토 중입니다. 이처럼 이 창구마다 문턱이 높아졌지만 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기준 765조 6천억 원, 9월 말보다 1조 5천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971억 원씩 늘고 있는 셈인데요. 9월보다 2배는 넘는 속도입니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접수돼 있던 대출이 순차적으로 집행되면서 이 잔액이 늘어난 것일 뿐 새로 빌려주는 여력은 거의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만큼 이 대출 수요는 여전한데 은행의 여력은 빠르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구에서는 요즘 승인보다 거절이 많다, 한도 다 찼다는 말이 하루에도 여러 번 나온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집값, 가계대출 잡겠다고 정부가 규제하는 영향도 크죠? 네, 이 금융당국은 6.27 대책 이후에 이 전 금융권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이미 연간 목표를 초과했고 다른 은행들도 여력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지난 15일 발표된 대책으로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상향되면서 시행 시점도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습니다. 은행의 위험 가중치가 높아지면 이 은행이 같은 돈을 빌려줘도 그만큼 자기 자본을 더 쌓아야 합니다. 결국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구조죠. 이 때문에 일부 은행들은 내년부터 강화될 규제에 앞서 지금부터 대출 속도를 미리 늦추는 분위기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선제적 조정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가계대출 총량 기준을 넘기면 내년 대출 여력이 줄거나 추가 규제가 내려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미리 줄여야 내년 더 큰 압박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결국 은행은 연말까지 사실상 대출 제한 모드로 보낸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럼 돈이 정말 급한 사람들은 어디서 빌리고 있나요? 네, 은행권 대출이 막히자 이 차를 담보로 한 대출, 이른바 차담대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약 2달간 저축은행에 접수된 개인 자동차 담보대출 신청이 총 24만 8천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신청 건수가 5,600건이 넘습니다. 올해 초 2,200건 수준이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2.5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하루 평균 대출 취급액도 67억 9천만 원에서 84억 9천만 원으로 25%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져 중저신용자들이 차담대로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차담대는 차만 있으면 비대면으로 하루 이틀이면 승인이 나지만 이자 부담은 그만큼 크죠.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저축은행에서 취급 중인 이 차담배 상품의 금리는 연 8%대에서 많게는 20% 수준입니다. 또 문제는 차가 곧 담보라 연체 한 번이면 바로 회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대출 규제가 강해질수록 자금은 더 위험한 곳으로 향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차량이 없는 저신용 서민층은 이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 총리는 지난 2018년 대출을 끼고 최대 4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였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권고에 따라 세 채를 매각했는데 현재까지 보유한 45억 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에서도 재건축되기 전에 단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규제 정책을 진두지휘한 2억 원 금융위원장 역시 2013년 개포동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3억 5천만 원 대출을 일으켜 구매했는데 현재 재건축 후 이 위원장이 실거주하고 있는 해당 아파트도 40억 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구 부총리와 이 위원장 모두 갭 투자로 구입한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 예상되는 시세 차익은 30억여 원에 이릅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같은 아파트 단지 주택 2채를 보유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다주택 논란이 불거지자 2채 중 1채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는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지난 2000년 부부 공동 명의로 서울 서초구 극동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4억 원에 구입한 뒤 실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완공 이후에도 실거주하지 않고 월세를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듯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정부 고위직 인사들이 서울 강남 등의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아내 명의의 아파트 갭 투자로 1년 만에 6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진 이상경 국토부 1차관에 대한 분노 여론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차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교수 출신의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이자 토지 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주택 공급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이상경 차관이 갑자기 국토부 유튜브 채널에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를 한 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어 담보 인정 비율을 줄이고 갭 투자를 금지한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에 한 이 말 때문입니다. 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33억 5천만 원에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를 산 뒤 14억 8천만 원을 받고 전세를 줬습니다. 부부 소유 예금만 약 28억 원 있으면서 타인의 전세금을 지렛대 삼아 가격 상승에 따라 더 큰 수익을 노리는 전형적인 갭 투자 형태입니다. 실제 이 집은 현재 40억 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갭 투자는 부인했습니다. 제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차관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성남시 고등동 아파트가 안 팔려서 어쩔 수 없이 새로 산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현동 아파트를 계약하던 시기 이 차관 소유와 면적이 같은 고등동 아파트는 한 달에 10건 이상이 계약될 정도로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거래가 안 됐다는 건 싸게 내놓은 건가 아니면 안 팔려고 한 건가? 고등동 아파트를 판 건 대선 직후 입각이 거론되던 올해 6월 초였습니다. 고등동 아파트로만 약 5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고 다시 그 집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분 남짓, 질문도 받지 않은 일방적인 사과로 여론의 분노를 오히려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 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민주당 강사 복기왕 의원.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제한됐지만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기존처럼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다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15억 아파트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SNS 등에선 봉급받아 평생 저축해야 하는데 15억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냐와 같은 비판 글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대다수 청년과 서민은 대출 없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라며 집을 못 산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불가촉 천민 정도 되려나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복 의원은 자신도 10억 원 미만 아파트에 살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의 발언이 마음의 상처가 되셨다면 공인으로서 좀 더 좋은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복 의원은 어느 때보다 부동산 공급이 중요하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 주택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다면 얼마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는 언급도 했습니다. 유예 기간을 훨씬 더 늘리는 것 아니면 폐지하는 것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국토에서 좀 얘기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건데 2006년 도입돼 시행이 유예되다가 2018년 부활했지만 실제 부과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한 지도부 인사는 국토위원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자유롭게 얘기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